강남의 중심,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펜트하우스에서 한수진은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35세의 그녀는 세한그룹 회장 한영태의 외동딸로 돈, 지위, 명예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다. 단정한 블라우스와 편안한 바지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소박했지만 고급스러운 품격이 묻어났다. 손에 든 커피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그녀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수진의 삶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다. 세한그룹은 한국에서 가장 큰 기술 기업 중 하나였고 그녀의 남편 김민호는 세한그룹의 핵심 임원으로 아버지의 신뢰를 받는 남자였다. 민호는 세상 앞에서는 다정하고 세심한 남편이었지만 집안에서는 달랐다. 그의 목소리는 늘 건조했고 눈빛에는 따뜻함이 없었다. 수진은 종종 혼자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정말 행복한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게 아버지가 원한 삶일 뿐인가? 아침 8시, 거실의 고풍스러운 시계가 째깍째깍 시간을 알렸다. 수진은 테이블에 앉아 혼자 아침을 먹었다. 정성스럽게 차린 식사였지만 혼자 먹는 밥은 텅 빈 느낌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과 고층 빌딩들은 아침 햇살에 반짝였지만 그녀에게는 차갑게만 느껴졌다. 민호가 침실에서 나오며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내일 아버님 70세 생신 파티 준비는 다 됐어. 그의 목소리는 마치 비서에게 업무를 확인하듯 무미건조했다. 수진은 거울을 보며 대답했다. 거의 다 됐어? 호텔 예약부터 초대장 발송까지 다 확인했어. 오늘 가서 마지막 점검만 하면 될 거야. 역시 꼼꼼하네. 아버님이 좋아하실 거야. 민호의 말에는 진심이 없었다. 그는 시계를 보며 서둘렀다. 아침은 같이 못 먹겠어. 회사 일 때문에 일찍 나가야 해.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실망이 숨어 있었다. 응, 잘 다녀와. 민호가 문을 닫고 나가자 넓은 거실에 홀로 남은 수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결혼 10년, 처음에는 민호의 자신감과 야망에 끌렸었다. 그는 아버지의 신뢰를 얻으며 빠르게 승진했고 수진은 그의 성공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호의 냉정한 태도와 무관심이 점점 더 명확해졌다. 대화는 점점 짧아졌고 그의 눈빛에는 수진을 향한 애정이 없었다. 그녀는 자문했다. 내가 사랑받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세한그룹의 상속자로서 필요한 존재일 뿐인가? 오후 3시, 수진은 아버지의 생신 파티를 위한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차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묻어났다.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어야지. 그녀는 룸미러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자 그녀는 잠시 멈췄다. 옆 차선에서는 택시와 승용차들이 바쁘게 오갔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자 수진은 엑셀을 밟았다. 그 순간 쾅! 귀를 찢는 굉음과 함께 그녀의 차가 옆으로 크게 밀려났다. 오른쪽에서 돌진한 대형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그녀의 차를 들이받았다. 에어백이 터지고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울렸다. 아, 수진의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곧 그녀의 의식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사고 현장은 혼란에 휩싸였다. 행인들이 달려와 소리쳤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응급구조사들이 수진을 들것에 옮겼다. 맥박이 약합니다. 의식 불명 상태예요. 즉시 대학병원으로 이송합니다. 한편 세한그룹 본사에서 회의 중이던 민호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회의실을 나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김민호 씨이신가요? 부인 한수진 씨가 교통사고로 저희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민호는 전화를 끊고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묘한 안도감이 스쳐갔다. 병원에 도착한 민호는 중환자실로 안내받았다. 지금 부인 상태가 어떤가요? 그는 의사에게 물었다. 뇌진탕이 심각해 의식을 잃었습니다.
언제 깨어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슬픔 대신 다른 감정이 떠올랐다. 최선을 다해 치료해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중환자실에서 수진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의료기기에 규칙적인 비소리가 병실을 채웠다. 민호는 유리창 너머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다. 간호사가 위로의 말을 건넸다. 힘내세요. 부인께서 꼭 깨어나실 거예요. 하지만 민호는 건성으로 대답하며 병실을 떠났다. 사고 3일째 수진의 의식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다. 마치 깊은 바다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눈을 뜨려 해도 눈꺼풀이 무겁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내가 어디 있는 거지?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주변 소리는 선명했다. 의료기기의 비소리, 간호사들의 발걸음,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까지. 내가 사고를 당했구나. 그런데 왜 몸이 안 움직이지?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민호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수진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챘다. 병원 오는 것도 지겹다. 민호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차갑고 짜증이 섞여 있었다. 수진은 이상함을 느꼈다. 왜 저를 걱정하지 않는 거지? 민호가 전화기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아, 나야. 수진의 심장이 쿡 내려앉았다. 최지은 그녀는 민호의 비서로 수진과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다. 응, 지금 병원에 있어. 아직 안 깨어났어. 민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미안해, 자기야. 이런 상황이라 자주 못 만나. 수진은 믿을 수 없었다.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애정 어린 말을 하고 있었다. 나도 답답해. 매일 병원 오느라 정신없어. 민호가 수진을 향해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의사는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하더라. 심하면 계속 이대로일 수도 있대. 수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민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니라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이대로 안 깨어나는 게 낫지? 아니면 빨리 죽는 게 베스트야. 민호의 말이 수진의 가슴을 찔렀다. 그러면 복잡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 앞길이 열릴 거야? 수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10년간 믿었던 남편이 자신을 배신하고 심지어 죽기를 바라고 있었다. 지은아, 나 정말 힘들었어. 10년 동안 사랑 없는 결혼 생활, 얼마나 지겨웠는지 몰라. 민호가 신세한탄하듯 말했다. 너를 만나고 나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어. 수진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민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다. 이제 우리가 당당하게 만날 수 있어? 더 이상 몰래 만날 필요도 없지. 그는 창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빨리 만나고 싶어. 이 답답한 병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민호가 전화를 끊고 수진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 손길에는 애정이 없었다. 수진아, 얼른 죽어줘. 제발. 그의 속삭임은 독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민호가 병실을 나간 후 수진은 절망과 분노에 휩싸였다.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비록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사고 발생 5일째. 한수진은 여전히 하얀 병상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산소 마스크가 규칙적인 호흡 소리를 내며 그녀를 생존하게 했다. 하지만 그녀의 의식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마치 깊은 바다에서 서서히 떠오르는 듯한 느낌이었다. 수진은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지만 귀는 여전히 모든 소리를 선명하게 받아들였다. 의료기기의 삐소리,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대화, 그리고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까지.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점점 더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내가 잠금 증후군에 걸린 거야?
의식은 살아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남편 김민호의 배신, 그의 불륜 상대 최지은, 그리고 그녀의 죽음을 바라는 그들의 대화는 수진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하지만 그 충격 속에서도 그녀는 점점 더 강한 의지를 다지고 있었다. 민호, 너는 날 이렇게 만들었어. 하지만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비록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그녀의 분노는 점점 더 뜨겁게 타올랐다. 그날 오후,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진은 익숙하지 않은 발걸음 소리를 감지했다. 민호의 무거운 걸음과 달리 이 발걸음은 조심스럽고 신중했다. 한수진 환자, 차트 확인하겠습니다. 낮고 따뜻한 남자의 목소리가 병실을 채웠다. 수진의 심장이 미세하게 빨라졌다. 그 목소리는 어딘가 낯익었다. 이 목소리, 어디서 들어봤지? 의사는 침대 옆으로 다가와 수진의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는 동공 반응을 확인하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빛에 대한 반응이 일반적인 혼수 상태와는 조금 다르네.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전문적이었다. 수진은 그의 손이 자신의 팔을 가볍게 누르는 것을 느꼈다. 근육 톤도 완전 이완 상태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흥분이 섞여 있었다. 이 사람은 뭔가 알아차린 거야? 수진은 희망의 불씨를 느꼈다. 의사는 수진의 귀에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다. 수진 씨, 혹시 제 말이 들리시나요? 들린다면 눈을 깜박여 보세요. 수진은 온 힘을 다해 눈꺼풀을 움직이려 했다. 하지만 너무 무거웠다. 대신 그녀의 심박수가 순간적으로 빨라졌다. 의사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심박수가. 반응이 있네. 그는 다시 한번 물었다. 수진 씨, 제 목소리가 들린다면 손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아주 조금이라도 괜찮아요. 수진은 모든 의지를 검지 손가락에 집중했다. 그녀의 내면은 외쳤다. 움직여, 제발. 마침내 미세하게나마 손가락 끝이 떨렸다. 세상에. 정말 움직였어. 의사의 목소리에 놀라움과 기쁨이 섞여 있었다. 좋아요, 수진 씨. 다시 한번 해보세요. 수진은 다시 한번 손가락을 움직였다. 이번에는 조금 더 확실했다. 맞아요. 당신은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의사는 흥분을 억누르며 말했다. 이제 우리가 소통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제가 박우성입니다. 그 이름은 수진의 가슴을 강타했다. 정우성. 10년 전 그녀의 첫사랑이자 갑작스럽게 사라진 남자였다. 대학교 3학년, 그와 함께했던 1년 반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들은 매일 밤 한강을 산책하며 미래를 꿈꿨다. 우성은 의대를 준비하며 열정적으로 꿈을 이야기했고 수진은 그의 곁에서 그를 응원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아무런 설명 없이 연락을 끊고 사라졌다. 수진은 그 상처를 안고 몇 년을 보냈다. 왜 지금 여기 있는 거지? 우성은 수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수진아, 나야. 정우성,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10년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수진은 그의 손길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과 분노가 밀려왔다. 왜 그때 날 버렸어?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난 거야? 그녀는 손가락을 2번 움직여 아니오를 표현했다. 우성은 그 신호를 알아차렸다. 화가 난 거지? 미안해, 수진아. 그때 내가 너를 떠난 이유를 설명하고 싶어. 그는 깊은 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다. 10년 전 김민호가 나를 찾아왔어. 그는 너와 내가 더 이상 맞지 않는다고 했어. 내가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고.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민호가. 그게 무슨 소리야?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 하지만 민호가 증거를 보여줬어. 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들.
친밀하게 대화하고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지? 수지는 그 순간을 기억해냈다. 아버지가 소개한 사업 파트너의 아들과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다. 순전히 아버지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참석한 자리였다. 하지만 누군가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고 민호가 그것을 이용했던 것이다. 그래도 너를 믿고 싶었어. 그래서 직접 확인하려 했지? 하지만 민호가 다시 찾아왔어. 이번에는 협박이었어. 우성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 가족을 건드리겠다고 했어? 우리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수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다. 민호가 그런 짓을 했다고? 그녀의 심박수가 다시 빨라졌다. 우성은 그녀의 반응을 느끼며 말을 이어갔다. 민호는 세안그룹의 힘을 과시했어. 내가 너를 계속 만나면 내 가족이 파멸할 거라고 했지? 나는 20대 대학생이었어. 그와 맞설 힘이 없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자책이 묻어났다. 결국 그의 말대로 너에게서 사라졌어. 미국으로 떠났고 의대를 졸업한 뒤 신경외과 전문의가 됐지. 수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10년 전 그녀는 우성이 자신을 버렸다고 믿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민호의 계략이었다. 민호,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았어. 그녀는 손가락을 한 번 움직여 갈았다는 신호를 보냈다. 우성은 안도하며 말했다. 수진아, 내가 날 이해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 걸 보니 내가 그때 더 용감했더라면. 수지는 다시 손가락을 2번 움직였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녀는 우성을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 민호에 대한 분노가 더 깊어졌다. 우성은 그녀의 신호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수진아. 이제 내가 널 구할 거야. 내가 깨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성은 재빨리 수진의 손을 놓고 의료진처럼 행동했다. 간호사가 들어와 일상적인 점검을 했다. 선생님, 환자 상태는 어떤가요? 안정적입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만 희망적인 신호가 있어요. 우성은 침착하게 답했다. 간호사가 나간 후 그는 다시 수진에게 다가갔다. 수진아, 이제부터 우리의 비밀이야. 민호가 내가 깨어있다는 걸 알면 안 돼. 내가 매일 와서 재활 치료를 도울게. 수진은 그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10년 만에 다시 만난 우성은 여전히 그녀를 지키려 했다. 그녀는 손가락을 한 번 움직여 동의했다. 우성아, 고마워. 이제 우리가 함께 민호를 무너뜨릴 거야. 병실의 정적 속에서 수진의 마음속에서 복수의 불꽃이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한수진의 병실은 고요했다.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다. 정우성은 매일 같은 시간, 김민호가 병원에 오지 않는 오후 3시를 골라 수진을 찾아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오늘도 왔어.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호한 결의가 묻어 있었다. 수진은 그의 손길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는 그녀에게 희망의 등불이었다. 우성은 수진의 상태를 세심하게 점검했다. 그는 그녀의 손가락을 가볍게 눌러 근육 반응을 확인했다. 어제보다 손가락 움직임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어.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발가락도 시도해볼까? 우성은 수진의 발을 조심스럽게 마사지하며 그녀에게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수진은 온 힘을 다해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의지를 모았다. 미세하게, 정말 미세하게 발가락이 떨렸다. 와, 대단해. 우성은 감탄하며 그녀의 발을 부드럽게 두드렸다. 수진아, 내 의지력이 정말 놀라워. 수진은 그의 격려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내면은 복잡한 감정으로 소용돌이쳤다. 민호의 배신, 우성의 갑작스러운 재등장,
그리고 10년 전 그들의 사랑이 파괴된 진실 모든 것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다. 내가 민호를 사랑했던 적이 있었나? 아니면 그저 아버지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던 걸까? 그녀는 스스로를 자책했다. 민호의 달콤한 말과 세심한 행동에 속아 10년을 허비한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우성은 수진의 침묵 속에서도 그녀의 감정을 읽는 듯 했다. 수진아, 혹시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게 부담스러운 거야?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은 즉시 손가락을 2번 움직였다. 아니야, 우성은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다. 다행이다. 사실 나도 두려웠어. 너를 이렇게 다시 만난 게 우연인지 운명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너를 구하는 거야. 그는 차트를 내려놓고 수진의 손을 2손으로 감싸며 말을 이어갔다. 10년 전 내가 떠난 뒤로 매일 너를 생각했어. 내가 더 강했더라면, 민호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더라면 너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지도 몰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진은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우성아, 내 잘못이 아니야. 민호가 우리를 망친 거야? 그녀는 손가락을 1번 움직여 그를 위로하려 했다. 수진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우성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민호가 너를 이렇게 만든 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그의 말투, 행동, 그리고 그 여자, 최지은. 뭔가 이상해. 수진의 심박수가 다시 빨라졌다. 그녀도 이미 의심하고 있었다. 민호가 병실에서 한 말, 그의 차가운 눈빛, 그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다. 내가 알아볼게. 민호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뭘 계획하고 있는지. 수진은 손가락을 1번 움직였다. 좋아. 그녀는 우성을 믿었다. 그의 헌신적인 손길과 단호한 목소리는 그녀에게 힘이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두려웠다. 만약 민호가 내가 깨어있다는 걸 알면? 그녀는 민호가 자신을 다시 해치려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분노는 두려움을 압도했다. 민호, 너는 내 인생을 망쳤어. 하지만 내가 너를 무너뜨릴 거야. 그날 오후, 우성은 수진의 재활 치료를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팔과 다리를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근육이 굳지 않도록 마사지했다. 수진아, 이건 잠금 증후군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이야. 근육 기능을 조금씩 회복시키는 거지. 그는 전문적인 손길로 그녀의 팔을 들어 올렸다. 힘들면 언제든 신호해. 손가락으로 2번 움직이면 바로 쉴게의 수진은 그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했다. 10년 전 그와 함께 꿈꿨던 미래가 떠올랐다. 그때는 모든 것이 단순하고 아름다웠다. 치료 중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성은 재빨리 수진의 팔을 내려놓고 차트를 들며 의사처럼 행동했다. 들어온 이는 간호사였다. 박 선생님, 301호 환자 상태는 어때요? 안정적입니다. 추가 뇌파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우성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간호사가 나간 후 그는 다시 수진에게 다가갔다. 수진아, 민호가 올 때마다 조심해야 해. 그가 내가 깨어있다는 걸 알아차리면 위험해질 거야. 수진은 손가락을 1번 움직였다. 그녀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민호의 차가운 목소리와 그의 불륜 상대 최지은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들은 내가 죽기를 바라고 있어? 하지만 내가 먼저 움직일 거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우성은 수진의 병실을 떠나기 전 그녀의 이마에 손을 올렸다. 수진아, 포기하지 마.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야.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수진은 그의 말을 들으며 희망을 품었다. 비록 몸은 갇혀 있었지만 그녀의 의지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수진은 혼자 남겨진 병실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민호의 배신, 우성의 재등장, 그리고 그녀가 잃어버린 10년의 시간,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민호는 처음부터 나를 이용했어. 아버지의 신뢰,
세한그룹의 재산, 모든 걸 노린 거야.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속아왔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그녀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수지는 우성이 말한 계획에 대해 생각했다. 민호의 범죄를 밝히려면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는 병실에서 들은 그의 대화를 떠올렸다. 민호가 최지은과 나눈 대화, 보험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한그룹의 경영권을 노리는 계획. 그들이 원하는 건 돈과 권력이야. 하지만 내가 그걸 빼앗아 줄 거야? 그녀는 손가락을 미세하게 움직이며 다짐했다. 다음 날, 우성은 다시 병실을 찾았다. 그는 이번에는 작은 노트를 들고 있었다. 수진아, 우리가 소통할 방법을 더 구체화해야겠어. 그는 노트에 간단한 질문을 적었다. 민호가 병실에서 한 말을 기억해?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려줄 수 있어. 수지는 손가락을 한 번 움직였다. 그녀는 민호가 보험금 20억 원에 대해 이야기한 것, 그리고 최지은과 함께 새 삶을 계획한 것을 떠올렸다. 좋아. 그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조사를 시작할게. 우성은 병실을 떠나기 전 수진의 손을 꽉 잡았다. 수진아, 우리가 이길 거야. 민호가 너에게 한 짓, 그리고 나에게 한 짓, 모두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수지는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을 느끼며 결심했다. 우성아, 너와 함께라면 할 수 있어. 민호와 최지은, 그들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자. 그녀의 마음속에서 복수의 불꽃은 이제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사고 발생 10일째. 한수진은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점점 더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잠금 증후군에 갇힌 그녀의 몸은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았지만 정우성의 헌신적인 재활 치료 덕분에 손가락과 발가락의 움직임이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있었다. 매일 오후, 우성은 병실을 찾아와 그녀와 소통하며 치료를 이어갔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의 목소리는 수진에게 희망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복수심과 두려움, 그리고 자책감으로 뒤엉켜 있었다. 민호,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쳤어. 수진은 매일 밤 병실의 고요 속에서 민호의 차가운 목소리를 떠올렸다. 빨리 죽어줘. 제발. 그의 독이 담긴 말은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의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내가 죽기를 바란다고? 절대 그렇게 안 될 거야. 그녀는 손가락을 미세하게 움직이며 다짐했다. 민호와 그의 불륜 상대 최지은이 그녀의 죽음을 계획했다면 그녀는 그들의 계획을 산산조각 낼 작정이었다. 우성은 수진의 상태를 점검하며 말했다. 수진아, 이제 손가락 움직임이 훨씬 자연스러워졌어. 곧 팔 전체를 움직일 수 있을 거야.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 내 몸이 준비될 때까지 천천히 가자. 우수진은 그의 말에 손가락을 한 번 움직였다. 알았어.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급했다. 시간이 없어. 민호가 뭔가 더 꾸미기 전에 움직여야 해. 우성은 수진의 초조함을 눈치챘다. 수진아, 나도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아. 하지만 우리가 이기려면 신중해야 해. 그는 병실 문을 확인한 뒤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민호가 병실에서 한 말, 보험금에 대한 이야기. 그게 단순한 불륜이 아니야. 뭔가 더 큰 계획이 있는 것 같아. 우수진은 손가락을 한 번 움직였다. 그녀도 같은 생각이었다. 민호가 언급한 20억 원의 보험금, 세한그룹의 경영권 모든 것이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치밀한 음모를 암시했다. 내가 어제 민호의 행적을 조금 조사해봤어. 우성은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다. 그가 최근 몇 달간 자주 만난 사람이 있어. 최지은 말고도 다른 사람과 접촉했어.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뭔가 이상해. 우수진의 심박수가 빨라졌다. 민호가 더 많은 사람과 엮여 있다고? 그녀는 손가락을 2번 움직였다. 계속 말해. 우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민호가 병원 밖에서 자주 만난 사람이 세안그룹의 경쟁사 임원일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사고 당일 내 차를 들이받은 트럭 운전사의 기록도 조사해봤어. 그 운전사, 사고 직후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지방으로 내려갔어. 수지는 그 말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사고가 우연이 아니었어. 민호가 계획한 거야? 그녀는 손가락을 3번 움직였다. 이는 그들이 정한 신호로 확실해 라는 뜻이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어. 우성은 솔직하게 답했다. 하지만 내가 계속 파헤칠게. 그리고 한 사람을 더 끌어들여야겠어.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어갔다. 내 아버지, 한영태 회장님. 그분이 알아야 해. 수지는 순간 망설였다. 아버지는 민호를 아들처럼 믿었다. 세안그룹의 후계자로 키우며 전폭적인 신뢰를 보냈다. 아버지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녀는 손가락을 2번 움직였다. 아직 아니야. 우성은 그녀의 망설임을 이해했다. 알았어, 수진아.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하지만 회장님이 민호의 본색을 아는 건 중요해. 그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동맹이 필요해. 우수진은 그의 말에 동의했다. 그녀는 손가락을 1번 움직였다. 좋아.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아버지가 민호의 배신을 알게 되면 어떤 상처를 받을지 그녀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병실에 새로운 방문자가 찾아왔다. 간호사 박수경이었다. 수경은 40대 초반의 친절한 간호사로 수진을 정성스럽게 돌봐왔다. 그녀는 병실로 들어오며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다. 수진 씨, 오늘 기분이 어때요? 그녀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수진은 그녀의 따뜻함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수경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릴 수 없었다. 수경은 수진의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수진 씨, 제가 어제 이상한 걸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김민호 씨가 병원 복도에서 전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수진의 심장이 쿵쾅 뛰었다. 뭐라고? 그녀는 손가락을 1번 움직였다. 수경은 그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가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보험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깨어나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수진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다. 수경 씨도 들었어. 그녀는 손가락을 2번 움직였다. 계속해 이수경은 수진의 반응을 모른 채 말을 이어갔다. 저는 그냥 간호사라서 이런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지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박우성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수진은 그 말을 듣고 안도했다. 수경 씨, 고마워요. 그녀는 손가락을 1번 움직였다. 수경이 병실을 떠난 후 우성이 다시 찾아왔다. 그는 수경의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다. 수경 씨가 중요한 증인일지도 몰라. 민호가 병원에서 한 통화 내용은 우리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 수진은 그의 말에 동의했다. 그녀는 손가락을 1번 움직였다. 그래, 증거를 모아야 해. 우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수경 씨와 더 이야기해볼게. 그리고 민호의 통화 기록을 확인할 방법을 찾아볼게. 수진은 우성의 단호한 목소리에 힘이 났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두려웠다. 민호가 이렇게 치밀하다면 그가 나를 다시 해치려 할지도 몰라. 그녀는 손가락을 2번 움직였다. 조심해. 우성은 그녀의 걱정을 읽었다. 걱정 마, 수진아. 내가 널 지킬 거야.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민호가 무슨 짓을 했든 우리가 밝혀낼 거야. 그날 밤, 수진은 병실의 어둠 속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민호의 배신, 우성의 헌신, 그리고 수경의 용기 모든 것이 그녀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내가 이렇게 약해 있을 때가 아니야? 그녀는 자신의 약한 몸을 저주하며 다짐했다. 민호, 내가 날 망쳤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내가 너를 무너뜨릴 거야.
그녀의 마음속에서 복수의 불꽃은 이제 거대한 화염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병실의 고요함은 한수진의 마음속 폭풍을 감추고 있었다. 사고 발생 15일째, 그녀는 여전히 잠금 증후군의 굴레에 갇혀 있었지만 정우성의 헌신적인 치료 덕분에 손과 발의 움직임이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있었다. 수진은 매일 오후 우성과의 비밀스러운 소통을 통해 복수의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여전히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자책감으로 뒤엉켜 있었다. 내가 이렇게 약한 상태로 민호를 이길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의 무력함을 저주했지만 동시에 그 무력함이 그녀의 의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우성은 수진의 병실을 찾을 때마다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다. 수진아, 어제 박수경 간호사와 더 이야기해봤어.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가 병원 복도에서 통화한 내용이 더 구체적이었어. 그는 보험회사 사람과 자주 연락했대. 사고 직전에 10억 원짜리 추가 보험에 가입한 것도 확인했어. 수진의 심박수가 빨라졌다. 10억 원. 민호, 내가 정말로 날 죽이려 했구나. 그녀는 손가락을 한 번 움직였다. 계속해. 그리고 트럭 운전사에 대한 정보도 조금 더 알아냈어. 우성은 메모지를 꺼내며 말했다. 그 운전사, 사고 후 갑자기 은행 계좌에 1억 원이 입금됐어. 출처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민호와 연결된 계좌일 가능성이 높아. 수진은 그 말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어. 민호가 날 죽이려 했던 거야? 그녀는 손가락을 3번 움직였다. 확실해. 우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내가 계속 파헤칠게. 수진은 우성의 결의에 힘을 얻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두려움이 밀려왔다. 민호가 이렇게 치밀하다면 그가 나를 의심하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 해. 그녀는 손가락을 2번 움직였다. 조심해. 우성은 그녀의 걱정을 이해했다. 알았어, 수진아. 내가 모든 걸 비밀리에 진행할게.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해.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어갔다. 내 아버지, 한영태 회장님께 말씀드려야 해. 수진은 순간 망설였다. 아버지는 민호를 아들처럼 믿었다. 세안그룹의 후계자로 키우며 모든 것을 맡겼다. 아버지가 이 진실을 알면 무너질 거야. 그녀는 손가락을 2번 움직였다. 아직 아니야. 하지만 우성은 단호했다. 수진아, 회장님은 내가 이렇게 된 걸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민호가 세안그룹을 노리고 있다면 회장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수진은 그의 말에 고민에 빠졌다. 아버지를 끌어들이는 것은 위험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혼자서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도 진실을 알아야 해. 그녀는 손가락을 한 번 움직였다. 알았어. 우성은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다. 좋아. 내가 회장님께 조심스럽게 접근할게. 하지만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그날 밤, 우성은 한영태 회장을 만나기 위해 세안그룹 본사로 향했다. 강남의 고층 빌딩에 위치한 회장실은 화려하면서도 위압적이었다. 한영태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박우성 박사,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요? 그의 목소리는 엄중했지만 딸에 대한 걱정이 묻어났다. 우성은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회장님, 수진 씨의 상태에 대해 중요한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수진의 잠금 증후군 상태를 설명했다. 수진 씨는 의식이 있어요. 제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고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내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한영태의 눈이 커졌다. 그게 무슨 소리요? 내 딸이 깨어났다고? 완전히 깨어난 건 아니지만 의식이 있는 상태예요. 우성은 차분히 설명했다. 그리고 수진 씨가 병실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민호 씨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예요. 한영태의 얼굴이 굳어졌다. 민호. 그 녀석이 뭘 어쨌다는 거요? 우성은 망설였다.
민호는 한영태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민호 씨가 병실에서 수진 씨의 죽음을 바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성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수진 씨가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보험금과 세안그룹의 경영권을 노리고 있어요. 한영태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그의 손이 떨리며 책상을 짚었다. 그게 사실이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우성은 수경이 들은 통화 내용과 트럭 운전사의 계좌 기록을 설명했다. 수진 씨와 제가 함께 이 일을 밝혀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영태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민호를 아들처럼 믿었는데 그 녀석이 내 딸을 배신했다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내가 수진이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싶소. 내가 민호를 믿고 그에게 모든 걸 맡겼으니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우성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회장님, 지금 중요한 건 수진 씨를 구하는 겁니다. 민호가 무슨 짓을 했든 우리가 함께 막을 수 있습니다. 한영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하겠소? 하지만 민호가 정말로 그런 짓을 했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소.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우성은 안도하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제 우리가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민호가 모르게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해요. 한편 수진은 병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가 진실을 알게 됐어. 이제 돌아갈 수 없어. 그녀는 아버지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며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결심했다. 민호, 내가 우리 가족을 망쳤어. 이제 내가 너를 무너뜨릴 거야. 그녀는 손가락을 미세하게 움직이며 다짐했다. 그날 밤, 우성은 병실로 돌아와 수진에게 한영태와의 대화를 전했다. 회장님이 우리 편이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야. 수진은 그의 말에 손가락을 한 번 움직였다. 좋아. 그녀의 마음속에서 복수의 불꽃은 이제 거대한 화염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민호와 최지은의 음모를 무너뜨리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된 것이다. 사고 발생 3개월째, 한수진은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마침내 눈에 띄는 회복을 보이고 있었다. 정우성의 헌신적인 재활치료와 그녀의 강철 같은 의지 덕분에 그녀는 손과 팔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발가락과 다리의 움직임도 점차 자연스러워졌다. 잠금 증후군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가 그녀를 버티게 했다. 김민호, 최지은, 너희가 내 인생을 망쳤어. 이제 내가 너희를 무너뜨릴 거야. 우성은 매일 병실을 찾아와 수진의 상태를 점검했다. 수진아, 내가 이렇게 빨리 회복할 줄은 몰랐어.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곧 말도 할 수 있을 거야. 수진은 그의 손길에서 따뜻함을 느끼며 손가락을 한 번 움직였다. 고마워.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민호가 그녀가 깨어났다는 사실을 알면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다. 수진아, 이제 우리가 계획을 마무리해야 해. 우성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버지와 이민재 변호사님이 증거를 모으고 있어? 곧 법정에서 민호와 최지은을 상대할 수 있을 거야. 수진은 그의 말에 손가락을 한 번 움직였다. 좋아. 그녀는 민호의 배신을 세상에 드러낼 순간을 상상하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두려웠다. 내가 정말 민호를 이길 수 있을까? 그가 또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을까? 한편 한영태 회장은 세안그룹 본사에서 이민재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었다. 민재는 세안그룹의 오랜 친구이자 법률 고문으로 날카로운 통찰력과 단호한 성격으로 유명했다. 그는 한영태에게 말했다. 회장님, 우리가 모은 증거는 충분히 강력합니다. 민호가 사고 직전에 가입한 10억 원짜리 보험 계약, 트럭 운전사의 계좌로 입금된 1억 원,
그리고 박수경 간호사가 들은 통화 내용까지. 이 모든 게 민호의 음모를 입증할 수 있어요. 한영태는 책상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민호를 아들처럼 믿었는데 그 녀석이 내 딸을 죽이려 했다니.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다. 수진이가 이 모든 걸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소. 민재는 단호하게 말했다. 수진 씨는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라면 민호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수진은 병실에서 우성과의 대화를 통해 증거 수집 상황을 전해 들었다. 트럭 운전사가 입을 열었어. 우성은 메모지를 펼치며 말했다. 그가 민호에게 고용되었다고 자백했어. 민호가 그에게 사고를 위장하라고 지시했대. 수진의 심장이 쿵쾅 뛰었다. 드디어 증거가 모였어. 그녀는 손가락을 한 번 움직였다. 계속해. 그리고 민호의 통화 기록도 확보했어. 우성은 말을 이어갔다. 그가 최지은과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세안그룹의 주식을 몰래 매입하려는 계획이 담겨 있었어. 그는 내가 깨어나지 않으면 회장님이 상심해서 경영에서 손을 뗄 거라고 믿었어. 수진은 그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었다. 민호, 내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이용했어. 그녀는 손가락을 3번 움직였다. 확실해? 우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 변호사님이 모든 증거를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있어. 이제 내가 결정할 때야. 수진아.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어갔다. 법정에 나가려면 내가 완전히 회복되어야 해. 하지만 민호가 내가 깨어났다는 걸 알면 위험할 수도 있어. 수진은 그의 말에 고민에 빠졌다. 내가 지금 나서야 할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 그녀는 손가락을 2번 움직였다. 조금 더 기다려. 그녀는 아직 완전히 말하거나 걷지 못했다. 법정에서 민호를 당당히 마주하려면 더 강해져야 했다. 우성은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다. 알았어, 수진아. 내가 준비될 때까지 우리가 비밀을 지킬게. 그는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 민호가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어. 실제로 민호와 최지은은 점점 더 뻔뻔해지고 있었다. 민호는 병원에 오는 횟수를 줄이고 지은과 함께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공개적으로 만났다. 그는 한영태 회장에게 수진의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고 거짓 보고를 하며 회장에게 세안그룹의 경영권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압박했다. 회장님, 수진이가 이렇게 된 이상 제가 회사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지만 눈빛에는 교활함이 깃들어 있었다. 한영태는 민호의 말을 들으며 분노를 억눌렀다. 그는 이미 우성과 민재를 통해 진실을 알고 있었다. 민호야, 내가 아직 판단할 수 있네. 그는 차갑게 대답하며 민호를 물리쳤다. 하지만 속으로는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진은 병실에서 우성에게 민호의 최신 행적을 전해 들었다. 민호가 아버지께 경영권을 요구했대. 우성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최지은이 세안그룹의 주식을 몰래 사들이고 있어. 그들이 내가 깨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 수진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민호,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그녀는 손가락을 한 번 움직였다. 계속해. 우성은 그녀의 결심을 느끼며 말했다. 수진아, 이제 우리가 반격할 때야. 민재 변호사님이 법정 날짜를 잡았어. 1달 뒤, 민호와 지은을 고소할 준비가 끝났어. 수진은 그의 말에 심장이 쿵쾅 뛰었다. 1달 그때까지 내가 준비되어야 해. 그녀는 손가락을 한 번 움직였다. 알았어. 그날 밤, 수진은 병실의 어둠 속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민호의 배신, 아버지의 고통, 그리고 우성의 헌신의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내가 약해지면 안 돼. 내가 무너지면 민호가 이기는 거야. 그녀는 자신의 약한 몸을 저주하며 다짐했다. 민호, 지은, 너희가 내게 한 짓 하나하나 갚아줄 거야. 그녀는 손가락을 미세하게 움직이며 결심을 굳혔다. 다음 날, 우성은 수진에게 새로운 치료 계획을 제안했다.
이제부터 말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해. 내 목소리가 법정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야. 수지는 그의 말에 손가락을 한 번 움직였다. 좋아, 해볼게. 그녀는 민호를 법정에서 당당히 마주하고 싶었다. 그녀의 목소리로, 그녀의 진실로 그의 음모를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년 8월의 어느 아침.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수진은 휠체어에 앉아 법정 문 앞에 서 있었다. 사고로부터 4개월, 그녀는 정우성의 헌신적인 치료 덕분에 말하고 걷는 능력을 거의 완전히 회복했지만 아직 완벽한 상태는 아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단호한 결의가 빛났다. 민호, 지은, 오늘 너희의 끝을 보게 될 거야.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법정 안은 숨소리마저 무겁게 느껴졌다. 방청석에는 한영태 회장, 박수경 간호사, 그리고 소수의 언론인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민호와 최지은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민호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불안이 스쳐갔다.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긴장한 모습이었다. 수지는 그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너희가 내게 한 짓, 이제 세상에 드러날 거야. 재판장이 자리에 앉으며 재판이 시작되었다. 오늘은 한수진 씨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고소 사건을 다룹니다. 그의 목소리는 엄중했다. 이민재 변호사가 원고 측 대표로 나섰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피고 김민호와 최지은은 한수진 씨의 사고를 의도적으로 일으키고 보험금을 노리며 세안그룹의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습니다. 이에 살인미수, 보험사기, 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합니다. 민호의 변호사는 즉시 반박했다. 검찰 측의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김민호 씨는 한수진 씨의 남편으로 그녀를 해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첫 번째 증거를 제시했다. 사고 직전, 김민호 씨가 한수진 씨 명의로 10억 원 규모의 추가 보험에 가입한 계약서입니다. 법정 스크린에 계약서가 띄워졌다. 방청석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수지는 민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민재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다. 다음은 사고를 일으킨 트럭 운전사의 자백입니다. 그는 김민호 씨로부터 1억 원을 받고 사고를 위장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정 안이 술렁였다. 민호의 변호사는 다급히 말했다. 그건 신빙성이 없는 증언입니다. 운전사가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한 것일 수 있습니다. 민재는 차갑게 미소를 지으며 다음 증거를 꺼냈다. 그렇다면 이 통화 기록을 보시죠. 김민호 씨와 최지은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내용입니다. 그들은 한수진 씨가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세안그룹의 주식을 몰래 매입하려 했습니다. 스크린에 민호와 지은의 메시지가 띄워졌다. 수진이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긴 거야. 민호의 메시지는 법정을 충격에 빠뜨렸다. 수진은 그 메시지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민호, 내가 이렇게까지 잔인할 줄 몰랐어. 그녀는 손을 꽉 쥐며 감정을 억눌렀다. 민호는 피고석에서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민재는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다. 박수경 간호사의 증언입니다. 그녀는 김민호 씨가 병실에서 수진이 깨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수경이 증인석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저는 수진 씨를 돌보며 민호 씨의 통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그는 보험금과 세안그룹을 언급하며 수진 씨가 깨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법정 안은 침묵에 휩싸였다. 한영태는 방청석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딸을 바라보았다. 재판장은 수진에게 증언 기회를 주었다. 한수진 씨, 증언하고 싶으신가요? 수진은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다리는 아직 약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철 같았다. 우성이 옆에서 그녀를 부축하며 속삭였다. 수진아, 넌 할 수 있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민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저는 4개월 전 교통사고로 잠금 증후군에 걸렸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점점 더 단호해졌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제 남편 김민호가 저를 배신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법정안이 숨을 죽였다. 그는 저를 죽이려 했어요. 보험금을 받고 세안그룹을 차지하려 했어요. 민호는 피고석에서 벌떡 일어났다. 수진, 그건 터무니없어. 내가 왜 너를 해치겠어?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눈빛에는 두려움이 스며들었다. 수진은 차갑게 미소를 지었다. 민호 씨, 당신이 병실에서 한 말 하나하나 기억해요. 수진이 죽으면 모든 게 쉬워질 거야. 그 말이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돌아요. 지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민호가 다 계획한 거예요. 저는 그냥 따랐을 뿐이에요. 법정안이 소란스러워졌다. 재판장이 질서를 요구하며 망치를 두드렸다. 민호는 지은을 노려보며 말했다. 지은, 입 다물어. 하지만 지은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당신이 저를 끌어들였어요. 저보고 주식을 사들이라고 한 것도 당신이었어요. 민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재판장님, 피고 최지은의 자백은 이 사건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김민호와 최지은은 공모하여 한수진 씨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그는 추가 증거로 민호와 지은의 은행 거래 내역을 제출했다. 이들은 사고 직후 비밀 계좌로 거액을 송금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법정은 점점 더 뜨거워졌다. 수진은 증언을 마무리하며 말했다.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가족과 제 인생을 망치려 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한영태는 방청석에서 딸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재판장은 모든 증거와 증언을 검토한 뒤 판결을 준비했다. 다음 재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그는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지는 휠체어로 돌아가며 민호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이제 자신감이 아닌 절망으로 가득했다. 민호, 이게 너의 끝이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법정을 나서며 우성이 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정말 대단했어. 그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떨렸다.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성아, 너 덕분이야. 이제 끝이 보인다. 그녀의 눈빛에는 승리의 확신이 담겨 있었다. 법정에서의 대결이 끝난 후 한수진은 마침내 자유를 되찾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최종 판결은 단호했다. 김민호는 살인미수, 보험 사기, 문서 위조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최지은은 공모자로 12년형을 받았다. 법정에서 민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자신만만했던 눈빛은 절망으로 무너졌다.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지만 수지는 그들에게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다. 너희가 내게 한 짓, 이제 대가를 치른 거야. 그녀는 법정을 나서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수지는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 만에 서울 외곽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강남의 화려한 펜트하우스를 떠나 그녀는 한강이 보이는 소박한 단층집을 선택했다. 집은 작았지만 창밖으로 펼쳐진 한강과 나무들의 풍경은 그녀에게 평온을 주었다. 여기서 새롭게 시작할 거야. 그녀는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4개월 전 그녀는 죽음의 문턱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살아있었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다. 정우성은 수진의 새 집을 방문하며 그녀의 회복을 축하했다. 수진아, 이 집 정말 내 스타일이야.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강남의 그 화려한 펜트하우스보다 훨씬 따뜻해. 오수진은 그의 말에 웃었다. 맞아, 우성아. 그곳은 너무 차가웠어. 여기선 진짜 나로 살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눈빛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수지는 민호와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며 많은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기대와 사회의 시선에 얽매여 자신을 잃어버렸었다. 민호를 사랑했던 게 아니야. 나는 단지 아버지가 원하는 딸이 되고 싶었을 뿐이야. 그녀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며 스스로를 용서하기로 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 거야. 한영태 회장은 수진의 새 집을 방문하며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수진아, 내가 이렇게 강한 줄 몰랐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내가 민호를 잘못 믿어서 너를 이렇게 위험에 빠뜨렸어. 미안하다. 수진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눈물을 글썽였다. 아버지, 저도 잘못했어요. 민호의 본색을 못 본 제 잘못도 커요.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이겨냈잖아요. 한영태는 딸의 손을 꽉 쥐었다. 그래, 수진아. 이제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내가 언제나 너를 지지할게.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수진은 아버지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 고마워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수진은 퇴원 후 사고로 받은 보험금 2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그녀는 교통사고 생존자들을 위한 재활지원재단을 설립했다. 나처럼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돕고 싶어. 그녀는 우성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우성은 그녀의 결정을 지지하며 말했다. 수진아, 그건 정말 멋진 일이야. 나도 도울게. 수진은 재단 설립을 준비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녀는 지역 병원들과 협력해 재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사고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고통을 이해했다. 내가 겪은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재단 사무실로 향하며 새로운 목적을 찾았다. 한편 우성은 병원에서의 바쁜 일정을 정리하고 수진의 곁에 더 자주 머물렀다. 그는 서울대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명성을 쌓았지만 수진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했다. 수진아, 내가 병원 일을 줄이고 너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그는 어느 날 저녁 한강변을 산책하며 말했다. 수진은 그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우성아, 너까지 희생할 필요는 없어. 내 꿈도 중요하잖아. 우성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 꿈은 이제 너와 함께하는 거야. 10년 전 내가 너를 잃었을 때 내 인생은 텅 비었어. 이제 다시 너를 찾았으니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수진은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우성아, 나도 너를 다시 잃고 싶지 않아. 그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수진은 재단 일을 하며 점점 더 자신감을 되찾았다. 그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사고 생존자들과 만남을 가지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 젊은 여성은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었지만 수진의 재단 덕분에 재활훈련을 시작했다. 수진 씨,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포기했을 거예요. 그 여성의 말에 수진은 눈물을 글썽였다. 내 고통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날 저녁, 수진은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다. 한강은 잔잔했고 저녁 노을이 강물에 반사되어 붉게 빛났다. 그녀는 지난 4개월을 돌아보았다. 나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났어. 그리고 이제 진짜 나로 살고 있어? 그녀는 민호의 배신과 고통을 딛고 일어섰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우성이 집에 찾아왔다. 그는 수진에게 작은 꽃다발을 건넸다. 수진아, 이건 내 새 출발을 축하하는 거야. 수진은 꽃다발을 받아들며 웃었다. 고마워, 우성아. 너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그들은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소소한 대화를 나눴다. 그 순간 수진은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수진은 잠들기 전 일기에 짧은 글을 적었다. 오늘은 내가 진짜 나로 돌아온 첫날이다. 민호와 지은은 내게 고통을 줬지만 그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 거야. 그녀는 펜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봄이 찾아왔다. 2026년 4월, 한강변에 벚꽃이 만개하며 서울 외곽의 수진의 집 주변을 분홍빛으로 물들였다. 한수진은 매일 아침 집 앞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새 삶의 평온함을 만끽했다. 그녀의 작은 집은 소박했지만 그녀가 원하던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과 벚꽃 나무들은 그녀에게 과거의 상처를 잊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게 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아.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수진의 교통사고 생존자 재활지원재단은 설립 몇 달 만에 큰 주목을 받았다. 지역 병원들과 협력하여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고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수진은 매주 재단 사무실에서 생존자들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의 고통과 회복 이야기는 수진에게 큰 힘이 되었다. 내가 겪은 고통은 나만의 것이 아니야?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우리는 서로를 치유할 수 있어. 어느 날 재단에서 주최한 첫 번째 공개 세미나가 열렸다. 수진은 강연자로 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저는 4개월 전 죽음의 문턱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청중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고 그 고통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청중 속에서 한 젊은 남성이 손을 들었다. 수진 씨, 저는 사고로 인해 걷지 못하게 되었어요.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수진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저도 그렇게 믿지 않았지만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수진은 정우성과 함께 한강변을 산책했다. 벚꽃 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그들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수진아, 오늘 내가 강연하는 모습 정말 멋졌어. 우성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는 사람들에게 진짜 희망을 주고 있어. 수진은 그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우성아, 내가 날 믿어줬기 때문에 가능했어. 내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병실에 갇혀 있었을 거야. 우성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수진아. 너의 의지가 너를 여기까지 데려왔어. 나는 그냥 옆에서 응원했을 뿐이야.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수진은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우성아, 너는 내게 단순한 응원이 아니야. 너는 내 인생의 빛이야. 그들은 한강변의 벚꽃길을 걸으며 소소한 대화를 나눴다. 10년 전 그들이 함께 꿈꿨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성숙하고 더 강한 모습으로 서로를 마주하고 있었다. 수진은 재단 일을 하며 점점 더 자신의 가치를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세안그룹의 상속자라는 이름에 얽매이지 않았다. 나는 한수진이야. 내 이름으로 내 삶을 살아갈 거야. 그녀는 매일 아침 일기를 쓰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다. 과거의 나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산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다. 한영태 회장은 수진의 새 삶을 지지하며 자주 그녀를 방문했다. 어느 날 그는 수진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다. 수진아, 내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니 내가 다 행복하다. 그는 딸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세안그룹은 내가 잘 이끌어가고 있으니 너는 내 꿈을 따라가. 위수진은 아버지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수진은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다. 민호의 배신은 그녀와 아버지를 더 가까워지게 했다. 민호는 우리를 망치려 했지만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한강을 바라보며 평온함을 느꼈다. 우성은 수진의 재단 일을 돕기 위해 병원에서의 시간을 줄이고 재단의 의료 자문 역할을 맡았다. 그는 재활 프로그램에 필요한 의학적 지식을 제공하며 생존자들의 회복을 도왔다.
수진아, 이 일을 하면서 나도 많이 배우고 있어. 그는 어느 날 사무실에서 수진에게 말했다. 너와 함께라면 나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수진은 그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성아, 우리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거야. 어느 주말, 수진과 우성은 한강변에서 작은 피크닉을 즐겼다. 돗자리를 펴고 앉아 샌드위치와 커피를 나누며 그들은 미래를 이야기했다. 수진아, 10년 전 우리가 꿈꿨던 미래,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우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때는 우리가 너무 어렸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더 단단해졌어. 그녀는 벚꽃잎이 떨어지는 강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우성아, 10년 전에는 행복이 뭔지 몰랐어. 화려한 삶, 돈, 명예 그게 행복인 줄 알았지? 하지만 이제 알아. 행복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야. 진짜 나로 사는 거야. 우성은 그녀의 말에 감동하며 손을 잡았다. 수진아, 나도 같은 생각이야. 이제 절대 너를 놓치지 않을게.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벚꽃 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그들의 어깨 위로 떨어졌다. 수진은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우성아, 우리 새로운 추억을 만들자. 과거의 상처는 잊고 이제부터 행복한 순간들로 채워가자. 우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래, 수진아. 우리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날 밤, 수진은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다. 한강은 달빛 아래 은빛으로 반짝였다. 그녀는 일기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나는 이제 자유다. 그리고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진짜 나의 시간이야.